하림지주하고 NS쇼핑, 요 옛날 이름은 농수산 쇼핑입니다. 농수산. 그래서 지금 NS홈쇼핑 있죠. NS홈쇼핑. 그게 이 NS쇼핑 상장사입니다. NS쇼핑. 하림지주가 NS쇼핑을 꿀꺽하려고 해서 지금 논란입니다. 일단 합병 비율은 1대 1.41대 비율로 주식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액주주들이 왜 부글부글 하느냐. 요 이야기부터 살짝 시작을 해볼게요. NS쇼핑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헐값 매도다 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 요 두 회사를 합병하고 나면 제일 큰 수혜를 보는 사람은 바로 하림지주 최대 주주인 하림그룹 총수 일가다 라는 지적입니다. NS쇼핑의 100% 자회사인 하림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 그 서부 T&D가 추진하고 있는 서부권, 저기 신정동에 있는 도시첨단 물류 복합단지 개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하림은 서울의 동부권에 있는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다가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는 서부 T&D. 그래서 서부 T&D인가? 예, 맞습니다. 거기가 옛날 서부 트럭 터미널, 서부 트럭 터미널도 아니고 서부 트럭 터미널 자리에 신정동에 있고, 하림산업은 양재동 자리에다가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하림산업의 바로 지배구조상 위에 있는 100% 모기업인 NS쇼핑이 하고 있던 일이나 마찬가지죠. 100% 자회사니까요. 근데 그 부동산 가치가 5년 전 매입 당시에 2배로 올랐다고 해요. 이 차익만 해도 현재 NS쇼핑의 시가총액이 4,600억인데 그거를 훨씬 더 넘을 수 있는 땅이 있는데, 그런 자산 가치는 차치하고 그냥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NS쇼핑을 하림지주가 합병할 거예요 하니까 이제 NS쇼핑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열이 받는 거죠. 또 이제 이 주주들 입장에서 억울한 건 이겁니다. NS쇼핑은 그 각종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발을 이어가야 되니까 뭐 부동산세, 각종 이자 비용 등 100억 원 이상을 NS쇼핑이 납입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림산업 자회사 유상증자에도 NS쇼핑이 계속 참여하면서 지원을 해준 거죠. 100% 모기업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NS쇼핑이 그 양재동 개발을 지원을 해왔는데, 이제 양재동이 개발 좀 초입에 들어섰는데, 이제 들어서기 시작을 했는데 하림지주가 숟가락을 얹은 꼴이 된 셈이다. 요런 지적입니다. 하림지주는 여러분도 뭐 아시다시피 김홍국 회장 그리고 한국인베스트먼트 올품이 최대 주주인데, 요 두 회사를 묶으면 누구 회사? 바로 김홍국 회장의 장남 김준영 씨 회사입니다. 김준영 씨가 이 올품을 100% 지배하고 있고, 이 올품이 한국인베스트먼트를 100%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회사가 NS쇼핑을 이제 꿀꺽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뭐 NS쇼핑 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림지주가 이제 나서서 그룹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헐값에 합병이 되는 NS쇼핑 관계자는 어쩔 수 없는 급여 생활자.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이거를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데일리 기사입니다. NS쇼핑만 겪는 위기. 진짜 마음 아프다. 그간 NS쇼핑은 수익을 내는 족족 홈쇼핑보다는 하림산업 양재 물류센터 사업을 지원해왔다. 수년간 실적 부진을 겪고 주가 역시 하락해온 이유다. 이렇게 이제 많은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여기 있죠. 이제 막 물꼬를 트기 시작하자 하림지주가 이걸 가져간다라는 비판. 이건 이제 누구나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회사가 요런 행태를 많이 반복을 해왔습니다. 하림그룹이. 일단 2010년대 초반에도 하림지주가 당시 농수산 홈쇼핑, 지금의 NS쇼핑 산하에 있던 선진, 팜스코, 많이 들어본 회사일 거예요. 역시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선진하고 팜스코 등 10여 개 계열사를 하림지주, 지주사 밑으로 가져갔었다는 겁니다. 2010년대 초반에도. NS쇼핑 입장에서는 자회사를 통한 성장 기회를 2번이나 지주사에 빼앗긴 셈이다. 그러니까 복장 안 터지겠습니까, 이거? 자, 그래서
데일리한 기사인데요. 하림 지주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알짜 사업 합병. 2012년을 놓고 보면은 제일홀딩스가 잠시 후에 좀 요 복잡한 지배 구조가 좀 나옵니다. 농수산홀딩스를 흡수합병했고 나중에는 제일홀딩스가 하림홀딩스까지 합병을 하게 됩니다. 요게 2000 아마 18년일 거예요. 2018년. NS쇼핑 입장에서 보면 10년 전 선진과 팜스코를 지주사에 내준 데 이어서 이번에는 양재동 물류센터까지 지주사에 빼앗기게 된 셈이다. 이런 지적들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자, 앞에서 제일홀딩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일홀딩스와 하림홀딩스의 어떻게 보면은 보세요. 홀딩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지주사라고 알고 있는데 지주사가 두 개였던 겁니다. 요게 한 2018년 그 이전까지 있었던 일인데 꾸준히 합병 가능성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2012년과 2015년이 대표적이었는데 요 당시 2015년 기사입니다. 이 매경 프리미엄 기사인데 아니 오너일가 지분이 낮은데 제이홀딩스랑 하림홀딩스가 이거 합병이 되겠어? 그럴 가능성이 낮아요 라는 기사입니다. 그 이유인 즉슨 당시에도 요 2015년 11월 30일에 그 조회 공시가 들어갔었습니다. 하림홀딩스는 요 당시에도 상장사였고 제일홀딩스는 2017년에 상장을 했거든요. 하림홀딩스 너네 제일홀딩스랑 합병하는 거야? 그런 소문이 돌던데 한국거래소가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합병을 하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는데 당분간은 그 같은 계획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요 기사가 해석을 하기에는 두 회사 합병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제일홀딩스랑 하림홀딩스를 합하면 김홍국 그 회장 일가의 지배력이 떨어지는데 요걸 합병을 하겠어? 라는 관측인 거죠. 제일홀딩스 이 당시 2015년 당시가 어떻게 됐냐면 발행 주식 가운데 81%가 자기 주식이었답니다. 와 대박이죠. 그러니까 전체 주식의 5분의 4 80% 이상 81%가 자사주인 겁니다. 자사주. 그러면 나머지 주주는 누구냐? 김홍국 회장의 지분율이 8.13%였고 그리고 아들 김준영 씨가 보유한 올품하고 한국선벳. 요 한국선벳은 지금의 한국인베스트먼트고 올품은 옛날 이름이 한국선벳 판매였습니다. 이거 이름이 여러 번 좀 한 번씩 다 바뀌어가지고 헷갈리기는 한데 아무튼 요거 기억하세요. 김홍국 회장의 지분율이 8.13%였고 아들 회사 뭐 몇 퍼센트 안 되죠? 왜냐면 자사주가 81%나 됐으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합병을 하면은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어떤 마법이 펼쳐지느냐. 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마법이 하나 여기서 펼쳐집니다. 뭐냐면 제일홀딩스가 80%가량의 자사주 400만 주를 소각을 하게 됩니다. 따란. 자, 자사주를 소각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자, 500만 주 중에 400만 주를 그냥 이거 없는 주식으로 칩시다. 불태워버리는 거야. 그럼 나머지 100만 주 갖고 있는 사람이 100% 지분을 소유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500만 주에서 발행 주식 수가 100만 주로 줄었는데 그 중에 100만 주 중에서 42만 주를 보유한 사람이 아까는 한 8% 정도였던 지분율을 갖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지분율이 42%까지 급등합니다. 이런 마법이 있나? 대박! 야, 나도 이런 회사 좀 있었으면 좋겠다. 자, 아무튼 그래서 8%였던 김홍국 회장 지분율이 이 제일홀딩스 지분율이 42%로 급등을 하고 또 좋아지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죠. 바로 아들. 아버지 잘 둔 김준영 씨. 김준영 씨가 지배하는 회사, 요 두 회사 있는데 이름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헷갈리실 테니까 넘어가면 그 김준영 씨가 지배하는 회사가 제일홀딩스 지분을 각각 갑자기 37.14%, 7.46% 갖게 됩니다. 따란. 엄청난 마법이 펼쳐진 거죠. 자, 요게 이제 제일홀딩스고, 자, 요때가 2017년 6월입니다. 2017년 6월 30일 제일홀딩스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따란. 자사주를 소각시켜서 우리 회장님하고 회장님 아드님을
든든하게 이제 지분율을 받쳐준 다음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요때 이제 여기 누구야?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 기자. 왠지 좀 잘생겼을 것 같은 좀 느낌이 나는데, 자, 근데 상장하자마자 시초가가 엄청 안 좋았습니다. 상장 첫날부터 주가가 푹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물론 요때도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편법 승계 논란이 요때도 일고 있었고, 또 공정위가 뭘 조사할 가능성, 이 그때부터 대두가 됐기 때문에 뭐 주가가 조금 좋지 않았었던 것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향후 하림홀딩스와의 합병, 그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니 무슨 상장하자마자 저 회사 인재 상장하는데 무슨 또 어디랑 합병을 한다는 겁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약간 상식적이지가 않은데, 이 제이홀딩스 상장은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상장. 그게 뭐 저만 그때 지적을 한 게 아니고 많은 언론에서 썼습니다. 요거는 머니에스 기사인데, 여기도 나오죠. 업계 안팎에서 하림홀딩스와의 합병을 염두에 둔 사전 작업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들 김준영 씨의 경영 승계에 시동을 걸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는 2017년 6월 제이홀딩스 상장 때부터 이거는 파다하게 퍼졌던 관측입니다. 그러니까 지들 좋은 일 시키려고 금융시장을 그냥 이용을 해먹는 거죠.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제이홀딩스가 코스닥에 상장하면 김 회장 일가는 더 많은 공모 자금을 모을 수 있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하림홀딩스와 합병하는 작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죠? 자, 1, 2, 3, 4, 5, 6, 7, 8, 9, 10. 바로 10개월 후에 2018년 4월 따란 제이홀딩스와 하림홀딩스 합병. 불과 10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제이홀딩스는 회장님 지분을 높여서, 즉 자사주 다 소각시킨 다음에, 또 그때 자사주는 물론 이제 회사 돈으로 샀겠죠. 회사 돈으로 벌어서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다음에 그거 그냥 다 소각시키고 회장님 지분을 높인 다음에 이걸 상장시켜가지고 그 밑에 계열사들 많이 갖고 있는 하림홀딩스랑 합병. 멋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김홍국 회장 일가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되는 동시에 장남 김준영 씨에 대한 승계 작업이 수월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뭐 다 시나리오대로 된 거니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해드리면, 제이홀딩스 최대 주주인 김 회장에 이어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한국인베스트먼트. 김준영 씨는 올품의 지분 100%를 소유했고, 올품은 자회사 한국인베스트먼트 지분을 100% 보유한 상태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요런 지배 구조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팍스넷 뉴스 2020년 기사인데, 지배구조 정점에 장남 김준영 씨가 올라가게 됐다라는 거고, 요건 이제 간단하게 도식화 시켜놓은 건데, 장남 김준영 100% 올품 100% 한국인베스트먼트, 그 밑에 하림지주. 요거는 이제 현재 기준 하림지주입니다. 제이홀딩스랑 하림홀딩스가 합병한 하림지주고, 뭐 김홍국 회장도 22.6% 아직 갖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장남에게 지배력은 다 넘어간 상태고, 이 하림지주 밑에 알짜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죠. 제일사료, 하림, 선진, 팜스코, 페노션, NS 홈쇼핑. 지금 이제 상장사 코드로는 NS 쇼핑. 상장사 많습니다. 근데 하림 그룹 계열사에 저평가 회사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 어떻게 저 사람들이 뺏어갈지 몰라. 이게 담겨 있는 거 아닐까라는 뇌피셜. 요 지배 구조가 어떻게 변해 왔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1년에 4개의 지주회사를 만듭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잠깐만, 지주회사가 4개나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또 머리가 왜 이래. 지주사가 4개나 보세요. 제일홀딩스, 선진지주, 하림홀딩스, 농수산홀딩스. 아니 무슨 그룹의 홀딩스가 지주가 4개나 있어? 근데 이게 있었답니다. 그렇게 있었답니다. 2011년 4개의 지주사를 만드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단순화시켰다. 오와, 이게 단순한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2012년에 그 1년 뒤에는 하림홀딩스에다가 선진지주를, 제일홀딩스에다가 농수산홀딩스를 흡수합병,
시켰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제일홀딩스가 하림홀딩스를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눈길을 끄는 거는 두 번째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장남 김준영 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사실상 끝마쳤다라는 점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야기 나옵니다. 요 앞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면은 2012년 요게 아주 중요한 이벤트인데요. 지분 100%를 김홍국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올품입니다. 올품. 옛날 한국 썸벳 판매. 요 판매가 중요한데 잠시 후에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올품 주식 전량을 100%를 장남 준여 씨에게 증여합니다. 그러니까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 저기 홀딩스, 지주사 홀딩스 있어가지고 그걸 다 합해서 다시 홀딩스를 갖고 있는데, 그 홀딩스를 갖고 있는 그 한국 인베스트먼트를 갖고 있는 올품. 예, 이 최정점에 있는 회사만 어차피 요걸 아들한테 주면 되는 거죠. 그럼 그 밑에 다 주는 거니까 그거를 2012년에 지분 100%를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 최정점에 있는 회사. 그래서 요런 지배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도식도를 이렇게 표를 보여드리면 쉬울라나? 이래도 쉽지는 않습니다. 해서 요렇게 올품하고 한국 인베스트먼트, 요게 예전 한국 썸벳 판매, 요게 한국 썸벳, 예, 그 이름일 거예요. 아우 헷갈려. 자, 그렇게 해서 요 밑에 있는 하림 지주를 통해서 이 많은 계열사들을 다 아들에게 안겨줬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 증여세. 그러면 좋아요. 뭐 할인그룹 뭐 아들한테 물려주는 건 좋은데, 뭐 거기 합당한 이제 세금을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 낸 증여세가 100억 원입니다. 많아 보이죠? 근데 요거를 물려줄 당시에 할인그룹이, 물려줄 당시는 아니죠. 요게 이제 많이 화두가 될 당시가 할인그룹의 자산 총액이 10조 원을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는 할인그룹의 자산 총액이 13조 원인데, 2012년에 이런 올품 하나를 넘겨줌으로 인해서 증여세 단돈 100억을 내서 13조 원 규모의 할인그룹을 지배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공정위 자료 살짝 보여드린 것처럼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KBS가 지난 2017년 6월 5일에 쓴 기사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올품 하나를 물려받았다. 100%. 그 당시에 21살이었습니다. 21살. 21살짜리 아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올품. 그래서 일단은 올품을 증여를 받았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세금 이야기 요 뒷부분에 나오는데, 일단 아버지가 회사를 하나 주셨네. 감사합니다. 뭐 저 열심히 하라고 회사를 하나 주실 수는 있죠. 근데 받고 보니까 할인그룹의 지배자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사 아버지가 하나만 줬는데 딴 거 안 주고, 야 너는 네 일 열심히 해. 아빠는 너한테 우리 회사 계열사 중에 하나만 넘겨줄 거야. 하나만. 근데 그게 그룹의 지배자야. 야, 대단하죠. 자, 그렇게 해서 모든 승계 작업이 사실상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당시입니다. 2017년 당시고, 여기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처럼 5년 전 아버지로부터 회사 하나를 물려받았을 뿐인데 자산 10조 원 규모 할인그룹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지배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게 2017년 기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나오는 게 있죠. 도대체 92년생, 그 증여받을 때 21살짜리 대학생이 증여세 어떻게 마련을 했을까? 그때 증여세를 100억을 냈다고는 했죠. 100억을 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그냥 참 거시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공시된 걸 보니까, 감사 보고서를 보니까 올품이라는 회사가,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가 김준영 씨를 대상으로 100% 주주죠. 100억 원 규모의 유상 감자를 한 겁니다. 유상 감자. 여러분 혹시 뭐 감자 증자, 무상 감자, 유상 감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감자라는 건 자본을 축소시키는 행위잖아요. 자본을 줄이는, 감소시키는 행위인데, 유상이라는 거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면서, 그러니까 주주에게 돌려주면서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고, 집의 그 재무 구조가 상당히 안 좋은 회사들, 무상감자를 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상감자는 주주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주지 않으면서 자본을 감소시키는 행위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뼈 아픈 거죠, 무상감자는. 그런데 유상감자는 회사의 자본을 빼서 주주들한테 돈 가져가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거죠. 이거는 뭐 그냥 뭐 배당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행위입니다. 왜냐면 회사가 그만큼 쌓아서 벌어놨던 자본을 주주에게 돌려준다라는 거니까. 근데 100% 주주인 김준영 씨에게 자본금 중에서 100억 원을 빼서 가져가세요. 우리 회사 자본금 필요 없어요. 돈 필요하신 것 같은데 가져다 쓰세요. 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21살 당시 대학생 김준영 씨는 증여세 100억 원을 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할인그룹이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 논란이 당연히 일죠. 뭐 이거 회사 돈 빼가지고 자기가 뭐 번 돈 하나도 없이 자산 10조 원 넘는 규모의 그 할인그룹을 꿀꺽하는 건데, 그 당시에도 이게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할인그룹이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 김 씨가 유상감자로 받은 자금은 모두 증여세를 내는데 들어갔다. 개인적으로 돈을 쓴 것은 한 푼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뭐지? 증여세, 개인적으로 쓴 돈이 아니면, 국가에다가 납입을 한 거니까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닌 건가? 뭐지? 증여세는 개인한테 나온 거 아닌가? 뭐지? 개인적으로 쓴 돈은 하나도 없다. 야, 이게 뭔가 이런 신박한 논리. 나도, 저기 뭐 소득세, 재산세 낼 때 개인적으로 쓰는 건 아니구나. 예.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우리, 독창적인 해명을 하고 있는 할인그룹이었습니다. 2017년의 해명이었고요. 자,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이 요때 그 KBS 보도로 저도 알게 됐는데, 올품, 유상감자를 시행한 날 은행에서 100억 원을 빌렸다는 겁니다. 요때. 야. 같은 날, 유상감자를 해준 그 같은 날, 한 은행에서, 대구은행에서 100억 원을 빌렸대요. 올품이. 예. 공교롭게도 까마귀가 날았는데 왜 배가 떨어지느냐고. 예. 100억 원을 빌린 날은 유상감자로 김준영 씨에게 100억 원을 지급한 날과 같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돈이 넘쳐서 막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어디 할 돈도 없는데 빨리 그냥 주주분들한테 돌려줘야지 주주환원 정책을 쓴 게 아니라, 결국은 이 회사도 돈을 빌려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김 씨에게 유상감자 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회사가 이자까지 물어가며 주식담보대출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 있는 대목이다. 이거는 정말로 합리적인 의심이죠. 자,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올품을 아들에게 물려줄 회사였고, 2012년 전까지. 그리고 2012년부터는 물려준 회사였고, 그러면 이제 이 회사, 아들 회사를 어떻게 키워야 되죠? 예, 일감 몰아줘야죠. 자, 그리고 계열사 막 합병해줘야죠. 10조 대기업 하림의 꼭대기에 있는 올품은 내부 거래를 발판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자회사 한국 썬벳이 동물 약품을 만들면 이를 다른 그룹 계열사에 팔아서 돈을 벌었다. 이거 많이 들었던 거죠. 일종의 통행세. 그래서 올품이 옛날 이름이 뭐였다 그랬죠? 한국 썬벳 판매. 예,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딴 게 별로 없고 통행세만 받는 거니까 판매. 예, 한국 썬벳 판매가 위에 있고 지금의 올품이고, 그 밑에가 한국 썬벳, 지금의 한국 인베스트먼트. 예, 그거였는데, 해서 2010년부터 12년까지 3년 동안 내부 거래 비중이 83%에 달했다. 어마어마하죠. 자,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올품이라는 회사가 실적이 2012년에서 2013년으로 가면서 거의 뭐 3천억대, 4천억대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내부 거래 규모, 내부 거래 비율을 보면, 이 내부 거래 비율이라는 거는 그 회사 매출 중에서 얼마만큼을 계열사를 통해서 벌어들이는지인데, 요 2012년까지 80% 안팎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버는 돈 대부분이 계열사한테 번호로 드리는 통행세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지? 이렇게 내부 거래 비율이 이제 급감하는 건 이후에 다른 회사 합병이 있었고 요 즈음에 올품이라는 회사 사실상 김홍국 회장에게서 김준영 씨에게 넘어간 그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펼쳐집니다. 대주주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을 지금까지 여러분이 쭉 들으셨는데 2021년 버전이 나오죠. 방금 앞부분에 맨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NS쇼핑 흡수합병인데, 자, 이쯤에서 이제 들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아니라 왜 슬픈 예감은 들린 적이 없나. 이게 예상이 됐던 겁니다. 아니다. 예상이 됐던 거라고 단언을 하면 이제 NS쇼핑 주주분들이 너무 이제 화가 나실 테니까 그런 예상이 시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난 2021년 5월 24일 뉴스웨이 기사입니다. NS홈쇼핑은 할인그룹 내 유일한 캐시카우, 그리고 여기에서 펼치고 있는 신사업들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 NS홈쇼핑으로부터 떼어내 할인 지주에 합병하는 방식으로 중간 지주사 체제를 해소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요 5월에 뉴스웨이가 썼던 기사, 시장에서 이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그 지금하고 이제 다른 점은 떼어내, 신사업 부문을 떼어내가 아니라 그냥 NS홈쇼핑을 할인 지주에 합병하는 그 형태로만 다르다. 그것만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해서 오너가가 지분을 가진 할인 지주의 배만 불려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라고 5월에 이야기를 했는데 11월 현재 할인 지주와 NS쇼핑의 합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특히 어느 그룹이기 때문에, 할인 그룹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맨 앞에 봤던 기사죠. 소액주주 부글부글. 그래서 요런 게 현재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기 때문에? 할인 그룹이기 때문에. 누구기 때문에? 김흥국 아니고요. 김홍국입니다. 김홍국 회장입니다. 괜히 듣는 김흥국 씨 기분 나쁘게. 자, 그래도 또 김홍국이란다. 김홍국 회장은 억울하답니다. 편법 증여 논란은 억울하다. 자, 이분의 반론을 들어봐야죠. 요게 이제 2017년 요때 논란이 아주 이제 컸기 때문에 그때 나온 이야기인데, 김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2011년도에 승계할 당시에는 중견기업이었다. 지금은 이제 자산 10조 원이 넘으면서 대기업 집단, 정확히 말하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이제 편입이 돼 있는데, 2011년, 2012년 내 아들한테 물려줄 때는 그때는 중견기업이었는데 그때는 자산도 10조 원이 안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국세청에서 여러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법률 자문도 받아서 진행한 거다. 즉 불법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당시 기업 가치에 맞게 증여세를 냈는데 지금 10조 원의 회상 가치를 너무 싸게 물려준 것 아니냐, 지금의 잣대로 들이대는 거는, 그런 지적은 옳지 않다.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요것도 사실은 맞는 말이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불법은 아니다. 불법은 아니다. 라는 거고, 사실 아까 요때 제가 김홍국 회장을 좀 찾아가서 한국거래소에서 만나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연히 저도 물어봤죠. 이렇게 좀 편법 승계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확히 이거였습니다. 모든 법률 자문을 거쳤고 내가 불법적으로 저지른 것은 없지 않느냐. 모든 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네, 맞습니다. 불법은 아니고 편법인데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 참 하여튼간 변호사들 많이 두고 계시고 하시다고. 그리고 또 제가 그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저도 이제 다른 IB들 그때 출입을 약간 좀 하면서 물어봤었어요. 도대체 할인그룹에 대해서 이 지배구조 컨설팅, 세무 컨설팅 해주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몇몇 큰 로펌인지 IB인지 아니면 회계법인인지 그쪽 자문을 아주 오랫동안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요거도 이제 말인지 방군지는 모르겠지만 15년에서 20년 뒤에 아들의 경영 능력을 보고 승계를 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가관인 멘트가 나옵니다. 가정 형평상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당시 아들에게 증여하게 된 거다.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우셨구나.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거야. 그래서 그냥 한 100억을 유상 감자를 해서 아들한테 준 게 어때요? 가정 형편이 어려우셨다. 오늘 도와주고 싶다. 자, 아무튼 가정 형편상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당시 아들에게 증여하게 된 거다. 그리고 경영권은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아들에게 각서까지 받아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직권조사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요 기억해 두세요. 자신감을 보였다. 직권조사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뭐다? 불법 아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다 하고 있는 거다. 변호사가 몇 명인데, 우리 회사에 똑똑한 직원들 많은데, 자, 요 멘트가 있구나. 사내에 변호사가 4명이나 있다. 평소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라고 김홍국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아주 그냥 적법하게 훌륭하게. 자, 그래서 일단은 할인그룹 김홍국 회장은 누구인가를 이제 보네. 미리 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훌륭하신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이고 입지전적인 인물이십니다. 보면은 11살 때 할머니에게 병아리 10마리를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18살 때 닭 5,000마리, 돼지 700마리로 불렸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축산 사업을 했고, 요 하나의 뭐 에피소드 그런 게 좀 기사를 통해서 알려진 게 있는데, 직원들이 사장님이 고등학생이니까 결제를 받으러 와서 교실 밖에서 직원들이 기다린 적도 있다고. 예. 고등학생 사장님, 예, 김호국 회장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입지전적인 인물 해서 2017년 기준으로 자산 10조 원 넘었었고 2021년에 현재 기준으로는 자산 13조 원. 여러분 과격한 멘트 쓰시면 안 됩니다. 훌륭하신 분인데 억울하대잖아. 자, 그리고 지금은 재계 서열 31위. 한때 25위인가 26위까지 재계 서열이 올라왔었는데 최근에 조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인그룹의 할인이 저도 무슨 뜻인지 궁금했는데 최근에 알게 됐는데, 아까 그 한국 썸벳 있잖아요. 썸벳. 이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실라나?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쪽을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썸벳도 약간 기독교 어디선가 쓰는 용어라고 하는데 정확한 뜻은 저는 잘 모르겠고, 일단 하림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이라고 해요. 요거는 좀 종교적인 표현이니까 뭐 종교를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 절대 아니고 회사 이름을 아시라고 해서, 저는 임재라는 뜻이 뭔지 몰라서 찾아보니까 초월한 권능이 나타나는 때, 그리고 자신을 계시하실 때가 임재라고 해요. 그래서 하림의 줄임말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뭐 하나님은 뭐 좋으신 분이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신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시는 지배구조 개편의 신. 아무튼 그렇습니다. 훌륭하신 분이고요. 자, 또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십사. 우리 김홍국 회장님은 1년에 연봉 한 30억 원 이상을 가져가신다고 합니다. 왜냐면 계열사가 많잖아. 그러니까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돈도 뭐 많이 가져가셔야죠.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우셔. 가정 형편이 어려우시니까 9개 계열사 겸직을 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계속 하다 보면 9개 계열사 겸직을 하고 있고, 공시된 회사만 합치면 16억 3,700여만 원, 미공개 계열사 2억 원 이상 추정을 하면은 한 상여까지 합히면 한 30억 원 이상이 될 거다라는 게 톱데일리의 추정이고, 근데 뭐 하여튼간 뭐 계열사 많잖아. 하시는 일이 많으시니까 뭐 30억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더벨에서 이사회 출석료, 요거는 2019년 기준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이사회 얼마나 열심히 나가셨는가, 김홍국 회장님 따져보니까 뭐 5억, 3억, 4억, 5억 뭐 이렇게 받는데, 이사회 출석률이 공개가 안 되고요. 여기 미공개 회사도 있고, 선진, 우리 선진장 형님 안 오셨나? 선진 3%. 이사회가 1년에 뭐 많이 열리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막 10번도 안 열리잖아요. 3%면은 100번 열린 이사회에 3번 나갔다는 건데, 해서 3% 출석률에 3억 1,900만 원을 받으셨다. 그리고 나머지도 뭐 NS쇼핑, 이번에 합병하는 NS쇼핑 33%, 한 3분의 1만 참석하셨다는 거고, 페노션 38%, 이렇게만 출석을 해도 우리 회사님이란다. 이렇게 말이 꼬이지? 우리 회장님은 지배구조의 신이기 때문에
뭐 30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요 갑자기 이제 이야기 잠깐만 옆으로 셀게요. 2014년 11월 17일에 외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모자가 한국인에게 낙찰됐다. 26억 원에 낙찰이 됐다는 외신이 쏟아졌습니다. 나폴레옹 모자가 당시에 나폴레옹이 살아있을 때 한 120여 개의 모자를 썼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모자는 한 20개 정도밖에 안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14년에 이거 뭐 세계적인 어디 경매에 딱 붙여졌는데 그걸 낙찰받은 사람이 한국인이라고. 그래서 막 언론들이 한국인 누구지 막 찾아봤는데 당시에는 바로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바로 알려지진 않았는데 따란 나지롱. 내가 낙찰받았지롱. 내가 요거 나폴레옹 모자. 이게 이각모라고 해요. 각이 두 개라고 해서 이각모라고 하는데 나폴레옹 모자를 김홍국 회장님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모자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도 있겠죠. 판교에 있는 NS 홈쇼핑, 그 NS 쇼핑 판교 본사에 가면은 1층 그 나폴레옹 갤러리에 이제 전시가 돼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판교 여기 NS 홈쇼핑 지나가신 분들 있으시면은 요 한번 구경해 보시고 우리 김홍국 회장님의 나폴레옹 정신을 배우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판교 NS 홈쇼핑 가시면 1층에 오. 26억짜리 나폴레옹 모자 있습니다. 문화일록들이 아시는구나. 가능은 없다는 도전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어. 구매했다고 합니다. 진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회장님 주주님들은 가서 치킨 폭식 농성 투쟁 갑시다. 여러분 그런 정신은 배워야 됩니다. 대구형 안녕하세요. 또 제이웨스님. 비로소 하림은 더 이상 떠올리고 싶지 않고 무관심한 가슴을 있기를 가지고 원해요. 싶어요. 있기를 원해요. 있기를 원해요. 있기를 원해요. 아무튼 여러분 그 너무 비아냥되면 안 됩니다. 지금 나폴레옹 정신을 이야기하는데 나폴레옹 정신을 가지고 자산 13조 원 규모의 회사를 어떻게 아들에게 창의적으로 물려줄 것인가를 여러분 배워야죠. 여러분들 말이야 비아냥대고 있어. 나폴레옹 정신은 다 좋은데 그러면 저기 법은 위반하지 말아야지. 법은 위반하지 말아야지. 요게 그 공정거래위원회 가면은 볼 수 있는 위반 사실, 법 위반 사실, 신결 법 위반 사실 조회를 하면은 쪼로로 나오는 건데 여기 나오는 것만 이제 5건이고 여기 또 이제 최근 거 잠깐만 여기 2018년까지 있으니까 최근 거 여기 플러스 2 플러스 2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단골손님, 저기 공정위 분들한테 너무 자주 오셔, 할인. 닭갈비집도 아니고,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와. 김병기님, 감사합니다. 김병기님, 고맙습니다. 김병기님. 자, 그 보면은, 요쯤 되면, 이제 미식 생활이 되다가 아니라, 요게 보면은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범법이라고 하면 조금 너무, 커 보이니까, 위법, 혹은, 편법, 왜 이렇게 안 써지냐? 편법 생활이 되다. 미식 생활이 되다가 아니라 편법 생활이 되다. 위법 생활이 되다. 왜 생활처럼 그 법을 위반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요거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건데 지난달 보도자료입니다.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 거고 올품 그 회사를 할인그룹 계열사들이 부당하게 지원했다라는 거여서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설명해드린 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2012년 1월 장남 김준영에게 동일인 김홍국은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한국 썬벳 판매 현 올품을 지분 100% 증여를 하고 다음의 세 가지 행위. 자, 다음의 세 가지 문제가 아니라 다음의 세 가지 행위를 통해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라는 건데 참고로 여기서 이게 동일인이라는 표현은 이게 그룹 총수를 어떤 법률적 용어로 표현을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동일인 그러니까 이 회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람, 저 회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람, 저 회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람, 저 회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람, 다 같은 사람이네.
동일인이네. 예, 그 동일인. 그래서 대부분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총수, 오너,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불리는 사람들. 그래서 법률적 용어는 동일인이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해드린 그 내용이고, 자, 다음에 세 가지 행위를 하나하나 알아봅시다. 띵동 1번. 자, 동물약품을 고가에 매입을 했습니다. 뭐 요런 구조가 있는데 이거 뭐 어려우니까 대충 이제 텍스트로만 설명을 해드리면, 계열사에 동물약품 쓰는 데들이 많잖아요. 뭐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많이 하니까. 근데 그 동물약품을 구매할 때 중간에 올품을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한 겁니다. 예전에는 각자 알아서 구매를 해왔는데, 계열사들이 각자 구매해왔는데 2012년부터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 구매를 하도록 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자, 2012년 1월부터 보죠? 보면은 2012년 1월 장남 김준영에게 회사를 물려준 그 시점부터 통행세를 걷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 계열사들은 동물약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 주었다. 예, 그 호구가 된 회사들 팜스코 바이오 인티, 포크랜드, 선진 한마을, 대성축산 등 5개 사고, 예, 여기서 통행세, 예, 짝들아, 돈 내라면 내. 우리 아들 회사야. 자, 사료 첨가제도 나옵니다. 사료 첨가제도 나옵니다. 역시 올품을 통해서 통합 구매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다. 2012년 2월부터 시기가 비슷하죠. 그리고 중간 마진은 얼마? 3%. 예, 3%를 떼갔다는 겁니다. 그 회사들이 선진, 제일사료, 팜스코, 이런 회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갖다 바쳤다라는 거고, 이런 구조가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 그 전에는 없었는데 이 올품을 중간에 끼워 넣었다. 요겁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주식 저가 매각. 할인 지주. 그러니까 옛날 이름은 제일홀딩스 시절에 이 제일홀딩스가 옛 올품의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다 한국 썬벳 판매,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회사에다가 이 구올품 주식을 싸게 매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회사는 누구 100% 회사다? 예, 바로 김홍국 회장의 아들 김준영 씨 회사. 예, 그렇게 해서 뭐 주식도 저가에 매각하도록 하고 해서 이것저것 해서, 예, 위법 생활이 되다. 예, 불법, 탈법, 편법 생활이 된, 예, 우리 김홍국 회장님이고, 요거는 이분은 이제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장인정신 지배구조 라이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장인정신이 드러납니다. 뭔가 한 2010년부터 지배구조 개편을 시동을 걸었다고 하니까 지금 2021년 NS 쇼핑까지 이제 합병하는 거 보면은 머리 아파. 자, 12년간 나머지 다 쓰기 귀찮다. 여기로 넘어가죠. 12년간 우려낸 장인의 육수. 12년간 우려낸 장인의 지배구조. 야, 정말 장인정신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회장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 12년 전부터.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20시간 우려낸 장인의 육수를 4분 30초에 담은 게 아니라, 이거는 뭐 미식 그 장인라면 아닙니까? 장인라면이 아니라 12년간 우려낸 지배구조. 그 개편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한, 역시 장인정신, 나폴레옹 정신, 김홍국 회장 짱. 자, 공정위가 그래서 앞에서 이제 보도자료 보여드린 것처럼 2017년부터 근데 그게 조사를 한 겁니다. 2017년부터 거의 4년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이제 깔때기를 댑니다. 우리 잘했죠? 우리 칭찬 좀 해주세요라고 깔때기를 딱 댑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총수일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지원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우리 공정위 형님도 일단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17년 요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요때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 시절에, 그러니까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위원장으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그분이 이제 딱 들어가서 바로 이제 손봐주겠어. 그래서 근데 그 첫 번째 케이스가 할인그룹이었습니다. 할인그룹에서 이제 그때부터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자, 해서 조사를 시작을 해서 공정위가 이렇게 엄정하게, 그래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벌을 했는데 얼마냐?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조치 내용. 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근데 총 얼마냐? 48억 8,800만 원. 잠깐만. 48억? 2012년에 유상감자를 해서 증여세를 낸 게 100억이고 지금 13조 원짜리 할인그룹을 통째로 가져가고 아까 저기 뭐야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를 다 했는데 과징금이 48억이면 가정형편 문제다. 가정형편이 저기 좋지 않으셔서 48억 정도만 때렸다는 거고요. 자, 지원 주체 어쩔 수 없이 회장님이 시켜서 저기 올품을 도와주라고 해서 통행세에 뜯겨가면서 회사 돈을 삥 뜯긴 회사들이 총 38억의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이 회사들은 저기 회장님 아드님 회사에다가 삥도 뜯겨 공정위에 과징금도 내게 돼. 그럼 뭡니까 이거? 팜스코도 상장사고 선진도 상장사고 하림지주도 상장사고 여기 다 주주들이 있는 회사인데 야 진짜 억울하겠죠? 이게 사실은 회사 돈입니다만 이 과징금까지도 다 주주들의 돈 아닙니까? 근데 저 대주주 한 명의 위법 행위 때문에 왜 회사가 이걸 또 손실을 봐야 되는 거지? 약간 이런 거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원을 받은 이 지원 객체라는 표현이 좀 어렵긴 한데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를 받은 올품은 그래서 과징금 얼마 내는데 1,000억이 아니구나. 10억 7,900만 원. 야. 그 많은 혜택을 보고 지분도 저가에 사오고 뭐 통행세도 받고 그래서 지배구조 정점에 올라서 김준영 씨가 이제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됐고 했는데 올품 자 10억 과징금 10억 무섭지? 다시는 이제 이런 일 못하겠지? 얘네 이제 다시는 이런 일 못할 거야. 봐봐. 저 김상조 위원장 딱 들어가고 문재인 정부 초반에 이 나쁜 짓들 때려잡겠다. 그래서 4년 동안 조사해가지고 10억 무섭지. 무서워.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겠다. 야,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러니 뭐, 지주사 디스카운트, 이러니, 코리안 디스카운트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씁쓸합니다. 근데, 자, 그러면, 왜 회사만 과징금을 내야 되냐? 그 회사 돈은 주주들의 돈인데, 이거 뭐 김홍국 회장한테 김준영 씨한테 받아내는 돈도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처벌 안 받나? 근데 법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법에 벌칙 조항이 이거 공정거래법인데 이것까지 찾아봤습니다. 벌칙 조항이 있고 공정거래법 66조에 3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번에 이 양반들이 그 위반을 한 게 공정거래법 제23조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요거거든요. 요거를 위반한 거 맞잖아. 근데 이거는 왜 그냥 저기 그 시정명령하고 과징금만 때리고 말았지? 이거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속고발권이 이제 공정위에게만 있거든요. 공정위만이 검찰에다 고발을 할 수 있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정거래법을 위반을 해도 법적 처벌을 그 개인들은 받지 않습니다. 왜냐? 전속고발권이라는 게 아마 신문기사에 많이 나는데 여러분이 좀 용어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고발권을 공정위만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사회단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뭐 고발을 해도 안 되고 주주들이 고발을 해도 안 돼. 오직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위가 고발을 안 하면 암만 나쁜 짓 해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만약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다면 혹시나 이분들이 처벌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다면 좀 댓글로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뭐 하여튼 뭐 굳이 개인적 처벌까지는 받을 필요 없는 그냥 살짝 잘못한 걸 수도 있으니까. 또 가정 형편이 또 어렵다고 하시니까.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이건데요. 할인그룹만의 문제로 이게 끝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제가 지금 뭐 거의 1시간 가까이 할인그룹 이야기를 떠들었습니다만 수많은 다른 대기업 집단, 대주주 일가, 부당지원 사례 중에 극히 일부분이고 극히 하나입니다.
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될 때마다 지배구조가 개편이 될 때마다 모르기는 몰라도 저것도 대주주를 위한 거겠지. 모르기는 몰라도 또 저 뗐다 붙였다 대주주 아들을 위한 거겠지. 모르기는 몰라도 저 뗐다 붙였다 지들 손주를 위한 거겠지.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지주사 디스카운트에만 머물면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다 같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왜? 한국은 지배구조가 엉망인 회사, 대주주를 위한 주가와 소액주주를 위한 주가, 한 회사인데, 같은 회사인데 두 가지의 주가가 존재하는 회사. 왜? 대주주는 언제든 팔아도 100%까지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으니까. 이번에 한샘 케이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즈니스 구조로 보는 건 뭐 당연하고요. 최대 주주의 도덕성, 이력, 커리어, 이 지배 구조를 도대체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이용해 온 최대 주주인지를 꼭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장인라면, 미식, 하림닭 보면은 김홍국 부자의 탐욕이 떠오릅니다. 이거는 그냥 저의 선입견입니다. 예, 저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선입견이고 그렇습니다. 너무 좀 세게 얘기했나? 진짜 장인라면 저 PPL 절대 안 들어오겠네. 이제 하림 닭다리 다 뜯어 먹을 수 있는데 PPL 들어오면 농담이고. 자, 근데 지난주에 우리 저기 그 넷플릭스 지옥 얘기했구나. 너는 11월 며칠 날 지옥에 간다. 뭐 그러진 않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좀 너무 영화 속 이야기고, 영화 속 이야기 너무 무서운 이야기인데, 자, 하나 저승사자가 들이닥쳤습니다. 저승사장. 너는 11월 며칠 날 빰 이게 언제냐면 10월인가? 이게 며칠 전입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됐는데 국세청이, 요 세정일보 기사입니다. 세정일보. 국세청이 할인그룹 주요 계열사 올품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그 올품과 팜스코의 세무조사를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누가 들어갔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탈세나 탈루,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가 포착됐을 때 들어가는 데가 바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기업인들에게는 거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데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 여기가 들어가는 거는 거의 대부분 뭐 탈세는 당연하지. 국세청이 조사 들어갔는데 탈세를 잡아내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탈세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횡령이라든지 뭐 비자금 조성이라든지 그것도 따져볼 수 있다. 뭐 물론 결론은 뭐 전혀 세금 탈루한 거 없고 아주 클린하게 아주 세무를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잘 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국세청 서울지방 국세청 조사 4국이 들어갔다는 거고, 요 기사에는 이번 세무조사가 할인그룹이 지난달 핵심 계열사에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조사된 내용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기사는 쓰고 있네요. 그래서 공정위가 조사한 내용과 조금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좀 시점으로 봤을 때 그런 이야기 같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또 이제 국세청 조사가 또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요 이후에 세무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우리가 같이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죠. 따라가 봐야 되는데, 이거는 만약에 세금 추징이 나오면 그 일가, 대주주 일가, 김홍국 회장, 김준영 씨 그 일가에 나와야 되는데, 아마 또 회사가 뭐 법인세 관련해서 회사가 아니다. 올품은 어차피 그 김준영 씨 거의 개인 회사니까 지배구조 정점에 있습니다. 팜스코는 저기구나, 상장사구나. 팜스코는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요거는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는지를 봐야 된다 하면 너무 거창하다. 너무 거창하고 그냥 뭐 지켜보시죠. 지켜보시죠. 뭐. 그렇습니다. 끝!